진정한 내조란 무엇인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내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내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설거지 열심히 하고, 빨래 깨끗하게 하고, 집안 구석구석 청소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집안 일들 사실 진정한 내조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건 그냥 노동이에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낮은 차원의 일이죠. 가사 도우미를 부르면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배우자는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적으로 성장하고 지적인 활동을 하는데요. 집에서는 오직 집안일만 하고 있다면 시간이 갈수록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대화가 통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럼 진짜 내조는 뭘까요? 바로 대화입니다. 남편의 지위가 높아지고 성공할수록 부인도 그에 맞춰 지식과 소양을 갖춰야 해요. 진정한 내조는 남편과 말이 통하고 대화가 즐거운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남편이 출장을 가거나 여행을 갈 때 아내랑 같이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해요. 우리 둘이 함께라면 더 즐겁겠어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게 진짜 내조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뒷바라지만 열심히 하면 돼. 남편이 성공하면, 자식이 성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위험한 생각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빌고 뒷바라지만 하다가 정작 그들이 성공했을 때 자신은 수준이 맞지 않아서 무시당하거나 소외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상대가 성장하는 속도에 맞춰서 나 자신도 공부하고 나를 갖춰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정한 내조는 설거지가 아니라 대화입니다. 청소가 아니라 성장입니다. 뒷바라지가 아니라 함께 걷는 겁니다. 진정한 내조란 무엇인가? 진정한 내조의 법칙. 가정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진짜 존중받으면서 내조하는 방법. 궁금하지 않으세요? 혹시 남편이나 자녀에게 무시당한다고 느끼신 적 있으세요?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상대방을 탓하게 되죠. 왜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문제는 상대가 아니라 나의 갖춤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공을 갖추지 못했다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냥 잔소리로 들릴 뿐이에요. 그리고 그럴수록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되죠. 그럼 언제 말을 해야 할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30%의 법칙이에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데요. 가족이 스스로 나한테 찾아와서 부탁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때 바로 그때가 내가 개입해야 할 타이밍이에요. 상대방이 30% 정도 아쉬워하면서 다가올 때 그때 해주는 조언이 제대로 먹혀 들어가요. 그 전까지는 묵묵히 나를 갖추면서 기다려야 해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럼 구체적으로 뭘 갖춰야 할까요? 음과 양의 역할을 이해해야 해요. 남편이 밖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지위를 높이는 동안 그건 양의 활동이죠. 이때 부인은 뭘 해야 할까요? 그냥 집에서 기다리기만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안에서 사회를 이해하고 지혜를 갖추는 공부를 해야 해요. 이게 바로 음의 활동이에요. 서로 다른 영역에서 각자 성장해야 하는 거죠. 왜 부부 사이에 대화가 안 통할까요? 이런 경우 많으시죠? 남편이 밖에서 성취를 이루고 집에 돌아왔는데 대화가 안 통해요. 남편이 하는 얘기를 이해 못하겠고 남편도 내 얘기에 관심이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부인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성장하는 동안 나도 함께 성장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대화가 통하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은 말이 통하는 사람을 밖에서 찾게 돼요. 이게 바로 외도나 부부 불화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절이나 교회에 가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거기서 뭘 하세요? 제발 우리 남편 승진하게 해주세요. 우리 애 대학 붙게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만 빌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진짜 도움이 안 돼요. 종교시설에 가더라도 거기서 지혜를 배우고 나를 성찰해야 해요. 그래야 진짜 내조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진정한 내조의 법칙. 장수하는 것은 남의 명을 이어 사는 것인지, 장수는 과연 남의 명을 대신 사는 것일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특히 주변에 오래 사시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말이죠. 사람이 오래 산다는 것, 그건 정말 축복일까요? 많은 분들이 장수는 행복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예요. 오래 사는 것은 남의 삶을 대신 사는 게 아니에요. 자신에게 맡겨진 할 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할 일이에요. 그럼 산다라는 게 뭘까요? 단순히 밥 먹고 숨 쉬는 게 사는 건가요? 아니에요. 사명과 역할을 수행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는데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반복하며 살아간다면요? 그건 삶이라기보다는 정신적 지옥과 같은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 계시지 않나요? 눈빛이 흐려지고 하루 종일 TV만 보시고 같은 말만 반복하시는 분들이요. 그분들이 젊은 세대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바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라는 살아있는 경고예요. 인생의 교과서인 셈이죠. 그럼 진짜 어른이란 뭘까요? 힘이 세다고 어른인가요? 나이가 많다고 어른인가요? 아니에요. 진짜 어른은 지혜를 주고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존재예요. 젊은 사람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이죠. 나이가 많아도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집안의 갈등만 커지고 젊은 사람들의 인생이 묶여버려요. 부모님 모시느라 결혼도 못하고 자기 인생도 못 사는 경우 많잖아요. 여기서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 할게요. 지금 우리 사회에 할 일 없는 노인이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단순한 인구 현상일까요? 아니에요. 젊은 세대가 깨우치지 못한 만큼 대자연이 공부시키기 위해 머릿수를 맞추는 현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노인이 많아질수록 사회는 더 큰 부담을 느끼고 그만큼 더 큰 깨우침을 요구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신 차려라 라고 보내는 신호인 거죠. 옛날 어른들은 달랐어요. 과거의 어른들은 나이가 들어도 정신이 흐려지지 않으셨어요. 가장 마지막 순간까지도 집안의 무게 중심이 되어 주셨죠. 그런데 지금은요? 눈이 풀리고 정신을 놓아버리는 노인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왜 그럴까요? 역할이 없는 삶을 오래 이어가기 때문이에요. 할 일이 없는데 몸만 살아있으면 정신이 먼저 죽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상상이 되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답은 명확해요. 나이가 들기 전에 지금 당장 뜻있는 일을 선택해야 해요. 보람 있는 일,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 내가 진짜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일. 이런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끝까지 눈빛이 살아있어요. 정신을 잃지 않아요. 그런 분이 진짜 어른이고 살아있는 부처와 같은 존재예요. 현실은 어떨까요? 오늘날 세상에는 나이 많은 사람은 많지만 진짜 어른은 매우 드물어요. 왜 그럴까요? 나이는 자연스레 먹지만 어른은 선택과 역할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동으로 어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선택하고 역할을 해내야 어른이 되는 거예요. 장수하는 것은 남의 명을 이어 사는 것인지, 누구를 위한 시위인가?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사회에서 자주 목격하게 되는 시위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위는 사실 힘이 약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마지막 방식입니다. 목소리를 낼 다른 방법이 없을 때 거리로 나서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특히 지식인이라면 과연 이것이 최선의 방법일까요? 진정한 지식인의 길은 힘으로 부딪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롭고 정석적인 방법으로 사회를 움직이는 데에 있죠.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해서 몸싸움이나 격렬한 데모를 하는 것은 사실 스스로 실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만이나 개선할 점이 있다면 먼저 서류를 정리해 제출하세요. 기자회견이나 인터뷰를 통해 국민과 사회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꾸준히 알리는 것. 이것이 바른 길입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지속적인 설명과 자료 제시가 사회를 움직입니다. 그리고 결국 변화를 끌어냅니다. 시위보다 훨씬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지식인은 연필 한 자루로 세상을 바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조금씩 정리하고 다시 보완하고 또 제출하면서 꾸준히 밀어넣으면 결국 사회도 윗사람들도 길을 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합의를 끌어내는 데에는 자연의 원리가 있습니다. 무엇을 이루고자 할 때 처음부터 전부를 요구하면 성사가 되지 않습니다. 전체를 이루고 싶다면 먼저 30%만 양보받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 30%를 잘 수행하면 다음 30%가 열리고 마지막에는 자연스럽게 나머지가 따라옵니다. 한 번에 큰 것을 얻으려 하면 일이 막힙니다. 하지만 단계적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작은 성과로 자신도 점검할 수 있고 상대에게도 신뢰를 남기며 결국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시위인가?
부익부 빈익빈 시대, 좌절하지 않는 법. 요즘 뉴스를 보면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뿐입니다. 부익부 빈익빈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나아지는 게 없다는 생각에 좌절감을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도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내 자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은 이유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밥을 먹을 수 있고 최소한의 활동을 해나가고 있다면 그것도 분명한 이유가 있어. 그렇게 허락된 자리입니다. 그러니 좌절하지 마세요.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일을 즐겁게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맡은 역할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과 감정을 부딪히지 않으며 부드럽게 대한다면 빈익빈의 흐름은 여러분에게 닿지 않습니다. 어려움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도 그 어려움이 생겨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깨우치기 전에는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삶은 우리에게 공부를 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갑자기 돈이나 좋은 조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더 큰 파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대자연은 이유가 풀릴 때까지 함부로 조건을 주지 않습니다. 진정한 도움이란 무엇일까요? 만약 누군가를 돕고 싶다면 무조건 돈을 주는 방식은 오히려 해가 됩니다. 반드시 그만한 일을 시키고 정당한 대가로 보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도움받는 사람도 비굴해지지 않고 자립할 힘을 갖게 됩니다. 능력이 부족하거나 힘이 떨어진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일을 시키고 그만큼만 지급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를 어기면 결국 돕는 사람도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진짜 복지는 사람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사람을 바로 일으키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회 정책도 무조건 주는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 변화할 의지와 실적을 보여야 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노력의 흔적이 있을 때 도움도 빌려주는 형태가 되고 그 과정에서 삶을 바로 세우면 탕감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 사람을 바로 세우는 것이 나라의 힘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세우는 일, 그것이 국가의 힘이 되고 국민 모두에게 보람이 됩니다. 단순히 불쌍해서 주는 복지는 사라져야 하며 사람을 바로 일으키는 복지가 자리 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빈익빈을 막고 모두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부익부 빈익빈 시대, 좌절하지 않는 법. 접대 문화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 내린 접대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접대 문화, 과연 옳은 걸까요? 아니면 잘못된 걸까요? 사실 이 질문 자체가 핵심을 벗어난 것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왜 그런 문화가 생겨났는지를 먼저 이해하는 것입니다. 접대란 본래 무엇일까요? 힘이 부족한 사람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편법적으로 사용하는 수단입니다. 힘 있는 사람은 접대를 하는 쪽이 아니라 받는 쪽에 서게 되지요. 우리 사회에 깊이 자리 잡은 이 접대 문화는 비굴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회 전체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구조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느 한 부분만 고쳐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전체 구조의 맥을 바로잡아야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지금의 편법적 접대 문화를 무조건 나쁘다고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가 왜 이런 흐름을 만들었는지 냉철하게 관찰하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사회가 탁해지면 탁한 일을 담당할 사람이 나타나고 사회가 맑아지면 맑은 일을 맡을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인과가 있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이런 현상을 보며 분노하시나요? 하지만 분노는 판단을 흐리게 만들 뿐입니다. 냉철한 관찰, 그것이 바로 답을 찾는 첫걸음입니다. 왜 이런 구조가 생겼는지 관찰하고 배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앞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지식인입니다. 자, 이제 좀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이죠. 감사를 표현하는 가장 바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큰 선물, 비싼 식사. 아닙니다. 마음을 담은 글과 작은 정성입니다. 선물이 크고 화려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빠진 큰 선물은 뇌물이 되기 쉽습니다. 진심을 담은 작은 편지 한 장, 상대를 생각하며 준비한 작은 선물 하나가 오히려 100배의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는 글을 배우고 표현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 배움의 마음, 진심을 글로 담아 전한다면 그것이 가장 깊은 예가 됩니다. 기억하세요. 선물은 마음을 전달하는 그릇일 뿐입니다. 중심은 언제나 정성이 담긴 마음이어야 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접대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가 꼬인 흐름 속에서 생겨난 편법적 문화입니다. 분노하기보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관찰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감사의 표현은 큰 선물이 아니라 마음을 담은 작은 편지 한 줄에서 시작됩니다. 선물은 마음이 담겨야 선물입니다. 마음이 빠진 선물은 뇌물이 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접대 문화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잘 죽는 법. 여러분,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우리가 모두 반드시 알아야 할 주제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잘 죽는 법입니다. 죽음이라는 단어, 우리는 보통 피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두려움이 아닌 삶의 방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죽음의 진정한 의미부터 알아볼까요? 우리 육신은 100년 남짓 사용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진짜 나, 즉 영혼은 에너지로 존재하며 죽지 않습니다. 단지 차원을 이동할 뿐이죠.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긴 집착입니다. 영혼의 무게는 곧 집착의 무게입니다. 만약 평생 가족과 자식만을 위해 살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집착이 너무 무거워서 땅, 즉 3차원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결국 조상신이나 귀신이 되어 자손 곁을 맴돌게 되죠. 아이러니하게도 사랑하는 자손들을 오히려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웃과 사회, 나라, 인류를 위해 공적인 삶을 산 사람은 어떨까요? 공심으로 살았기에 에너지가 가벼워집니다.
이들은 높은 차원으로 이동해 세상을 돕는 대신, 즉 위대한 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2013년 이후 우리는 윤회를 마감하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베이비 부모 세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마지막 일생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사회와 인류를 위해 불태우며 업을 소멸하고 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를 대비해 재테크에 집중하시죠.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노후 대책일까요? 진짜 웰다잉은 다릅니다. 내가 가진 재주와 실력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면 경제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죽을 때 고통 없이 편안하게 차원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잘 죽는 법.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가? 아니면 사람이 자리를 만드는가? 많은 분들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을 당연한 진리처럼 받아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이 그 자리에 갔을 때 비로소 그 자리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아직 실력이 충분히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면 그 자리는 사람을 키워주기보다 오히려 그 부족함을 드러내는 무대가 됩니다. 감당할 힘이 없는 그릇에 무언가를 억지로 담으면 결국 넘쳐흐를 수밖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내공과 실력을 갖춘 사람이 자리에 가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는 자리가 부담이 아니라 힘이 되고 사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무언가를 꼭 쥐고 싶어 조급해지고 반드시 이뤄야 한다는 마음이 앞설수록 사실은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진짜 준비가 되었을 때는 억지로 나서지 않아도 주변에서 먼저 알아보고 환경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밀어 올려줍니다. 이것이 무리하지 않는 성공의 모습입니다. 사업이나 승진,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을 겪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그릇을 살피지 않은 채 욕심이 앞서 자리를 탐하면 결과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만약 도전에서 떨어지거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그 상황을 실패로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흔들리기보다 아직 내가 덜 갖추어졌구나 하고 담담하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인식이 바로 다음 단계를 준비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부족한 부분을 차분히 채워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맞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때의 자리는 부담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세상에 쓰는 자리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가? 아니면 사람이 자리를 만드는가? 재산 상속의 새로운 패러다임. 오늘 우리는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왔던 상속이라는 관습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가 평생 모은 재산은 반드시 자식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 피를 나눴으니 당연하다는 인식은 과연 옳은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이룬 재산은 개인의 능력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노동과 희생이 있었고, 도로와 전기, 제도와 법률 같은 사회적 기반 위에서 가능했던 결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산은 철저히 개인의 소유라기보다 사회와 국가의 도움 속에서 형성된 공동의 결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의 공공성입니다. 그렇다면 상속의 기준도 달라져야 합니다. 단순히 혈연이라는 이유만으로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이 만들어진 철학과 정신을 이해하고 사회를 위해 바르게 운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어져야 합니다. 진정한 상속의 대상은 피를 나눈 사람이 아니라 뜻과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 즉 제자입니다. 물론 자식이 이러한 정신을 갖춘 제자라면 그것보다 더 바람직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혈연에 얽매이기보다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더 책임 있는 선택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식에게 거액의 재산을 물려주는 일은 사랑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자식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스스로 삶을 개척할 기회를 빼앗고 방황과 타락의 씨앗을 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선의가 오히려 자식의 인생을 해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더 나아가 상속받은 사람이 그 재산을 그릇되게 사용한다면 그 책임은 물려준 사람에게도 돌아옵니다. 재산의 흐름에 대한 책임은 생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까지 이어진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렇기에 상속은 단순한 재산 이전이 아니라 삶과 정신에 대한 무거운 책임의 문제입니다. 만약 이러한 철학을 이어갈 제자가 없다면 재산은 국가가 관리하도록 맡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유족은 각자의 기여에 따라 합당한 몫만 받는 것이 공정한 방식입니다. 이것이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영적인 책임의 측면에서도 가장 균형 잡힌 선택입니다. 상속은 사랑의 증명이 아니라 책임의 완성입니다. 누구에게 어떤 마음으로 물려줄 것인가를 깊이 고민할 때 비로소 진정한 상속의 의미가 완성됩니다. 재산 상속의 새로운 패러다임. 올바른 유산 상속과 부의 의미. 재산을 공익적인 목적, 재단, 법인 등으로 사회를 위해 잘 운용하면 세금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개인적인 소유로 물려주려 하면 세금이 상속세가 크게 부과되며 이는 그 재산이 본래 사회와 국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에게 갈비 한 조각을 주면 더 달라고 욕심을 부리지만 갈비를 산더미처럼 쌓아주면 오히려 욕심을 내지 않고 쳐다만 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로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 넘치면 돈에 대한 욕심이 사라지고 보람 있는 삶을 찾게 됩니다. 자식에게 능력이 없는데 재산을 물려주어 그들이 잘못 운용하면 그 업보로 인해 부모의 영혼도 다치게 됩니다. 물려준 재산에 대한 걱정과 집착 때문에 죽어서도 저승으로 편안히 떠나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게 됩니다. 가진 것이 없는 거지는 세상에 미련이 없어 죽으면 가볍게 떠나고 윤회도 빠릅니다. 반면 큰 기운, 재산, 권력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남긴 영향력이 정리될 때까지 시간이 걸려 윤회가 느립니다. 억지로 자식에게 상속하려 애쓰지 말고 사회를 위해 보람있게 쓰는 길을 찾으면 자연스럽게 욕심도 사라지고 영혼도 자유로워집니다. 올바른 유산 상속과 부의 의미.